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 청산동 언덕길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빵집 햇살 베이커리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진다. 50년 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황금빛은 어둠 속에서 유독 눈부시게 빛난다. 오늘도 강태우 사장은 손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 앞에 서 있다. 81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르다. 각 구운 빵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향기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운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메뉴들이다. 오늘도 30개면 되겠지. 태호는 혼잣말을 하며 각 구운 빵을 낡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한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빵들이다. 일반 손님들이 살 빵이 아니다. 이 빵들은 특별한 목적지를 향한다. 새벽 4시 반. 태호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빵집 뒷문을 나선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온 길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청산동 112번지. 낡은 단층집 대문 앞에 비닐봉지 하나가 걸려 있다. 태호는 조용히 따뜻한 식빵 2개를 봉지에 넣는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듯.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태호가 깜짝 놀라 돌아본다. 대문 앞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다. 이 집 손녀 지혜다. 아, 깜짝이야. 학교 가는 길이구나. 네. 일찍 가서 청소 당번 해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매번 이렇게 몰래 두고 가세요? 그냥 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태호는 주름진 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니.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빵이 있었네.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 숨기시잖아요. 숨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는 거지. 자, 학교 늦겠다. 어서 가거라. 소녀가 경쾌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호는 다시 걸음을 옮긴다. 두 번째 목적지는 골목 안쪽 반지하 집. 세 번째는 언덕 꼭대기의 노부부 댁.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 뜨기 전까지 그는 쉬지 않고 걷는다. 어느덧 7시. 태호가 빵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동네가 서서히 깨어난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시장 가는 할머니들. 그들은 햇살 베이커리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넨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어제 사간 단팥빵 정말 맛있었어요. 태호는 언제나 그렇듯 온화한 미소로 답한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70대 노인이 매일 새벽 2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가 4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엇인지. 빵집 안.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숨겨져 있다. 표지가 낡아해져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 수첩을 아는 사람은 태호 본인뿐이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1983년 1월 1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다. 오늘부터 갚아가리라. 내가 받은 것을.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 김영수, 박민정, 최동현, 이지혜.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각 이름 옆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다. 식빵 2개, 단팥빵 3개, 크림빵 1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숫자 3247명. 40년 동안 태호가 새벽마다 빵을 나눠준 사람들의 수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이 숫자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태호는 오늘도 그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빵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다. 시간을 7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53년 여름, 한국전쟁이 막 끝난 직후의 부산. 거리는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피난민들이 넘쳐나는 임시 판잣집 마을. 그곳에 11살 소년 태호가 있었다. 태호는 전쟁고아였다. 1951년 1월 4일 서울 수복 작전 당시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 폭격이 쏟아지던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어머니가 그를 구석진 방공으로 밀어넣으며 했던 마지막 말. 태호야,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어떤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10살 소녀는 어둠 속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살던 집은 잔해만 남아 있었다. 부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태우는 홀로 남겨졌다. 피난길에 올랐지만 10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부산까지 오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태우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구걸을 하고 때로는 훔쳐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부산 영도의 판잣집 마을. 태우는 그곳 골목 구석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서로를 도울 여력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했다. 1953년 8월 어느 날, 태우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배고픔에 몸을 웅크린 채 골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해갔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얘야, 이거 먹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태호가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빵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크지 않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식빵이었지만 그때의 태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다. 어서 받아. 식기 전에 먹어야지.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다. 따뜻했다. 갓 구운 빵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빵을 입에 넣었다. 부드러운 식감, 은은한 단맛.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이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여인은 태호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태호는 빵을 먹으면서도 계속 울었다. 너무 배고파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 여기서 작은 빵집을 하는 사람이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를 봤어. 얘야, 이름이 뭐니? 강태호요. 태호구나. 좋은 이름이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전쟁 때. 여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그녀 역시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혼자서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굶주린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태호야, 내일도 이 시간에 이리로 와. 알았지? 네. 왜요? 그냥 와. 매일 와. 그날부터 태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인, 박순례 씨는 매일 저녁 빵집 문을 닫은 후 남은 빵 몇 조각을 들고 그 골목으로 왔다. 태호뿐만 아니라 그곳의 다른 굶주린 아이들에게도 빵을 나눠줬다. 아줌마, 왜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건강하게 살아남아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순례 씨는 태호에게 단순히 빵만 준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옷을 구해주고, 아플 때는 약을 사주고, 추운 겨울밤에는 자신의 빵집, 보일러실에서 잘 수 있게 해줬다. 그녀의 두 딸들도 태호를 친오빠처럼 대해줬다. 태호 오빠, 이거 우리가 안 입는 옷인데 입어봐요. 오빠,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가르쳐 줄까요? 글자 읽는 법이요. 태호는 그렇게 조금씩 삶의 희망을 되찾아갔다. 박순례 씨 덕분에 학교에도 다닐 수 있게 됐다.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태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1958년 태호가 16살이 되던 해 박순례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결과였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운 박순례 씨는 태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태호야, 약속해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살겠다고. 아줌마, 무슨 말씀을.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알아. 하지만 후회 없어. 너처럼 착한 아이를 도울 수 있었으니까. 약속해 줄래? 네,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살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순례 씨는 세상을 떠났다. 51살의 나이였다. 장례식장에는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태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아줌마, 제가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때 태우의 손에는 박순례 씨가 마지막으로 준 빵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1965년 23살의 태우는 군 제대 후 서울로 올라왔다. 주머니에는 군대에서 모은 돈 전부와 박순례 씨가 남긴 낡은 제빵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 노트에는 빵 만드는 법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청산동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언덕이 많아 집값이 싸고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이다. 태호가 도우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서민들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 형태의 빵집이었다. 낮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팔고 밤에는 좁은 단칸방에서 내일 팔 빵을 준비했다. 손님이 많지 않아 하루 수입은 몇백 원에 불과했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1970년 태호는 드디어 청산동 언덕 모퉁이에 조그만 점포를 얻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의 성이었다. 간판에 햇살 베이커리라는 이름을 달았다. 박술래 씨가 운영하던 빵집 이름 해님 빵집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었다. 빵집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태호의 빵은 맛있었다. 박술래 씨에게 배운 레시피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해 만든 빵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다. 특히 새벽에 각 구워낸 식빵의 부드러움은 다른 빵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75년 33살의 태호는 이웃 동네에서 재봉틀 일을 하던 여인 김미숙을 만나 결혼했다. 미숙은 태호의 과거를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줬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의 삶을. 1977년 첫 딸 지영이가 태어났다. 1979년에는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가족이 생기면서 태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박술래 씨와의 약속. 1983년 1월 1일 새해 첫날 태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이제 약속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빵집도 안정됐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갚을 때였다. 그날 밤 태호는 미숙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여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매일 새벽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어요. 돈을 받지 않고요. 미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두 아이를 키우며 빵집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다. 이것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의미임을. 하세요. 제가 낮에 빵집 일을 더 열심히 할게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몸도 챙기면서 해요. 알겠죠? 태호는 아내를 꼭 껴안았다. 1983년 1월 2일 새벽, 태호는 처음으로 빵을 들고 골목길을 나섰다. 첫 번째로 선택한 집은 청산동 112번지,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는 미망인 댁이었다. 대문 앞에 비닐봉지를 걸어두고 그 안에 따뜻한 식빵 3개를 넣었다. 두 번째는 언덕 꼭대기 반지하방에 사는 독거노인. 세 번째는 아버지가 사고로 다쳐 일을 못하는 집.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날 태호는 10집을 돌았다. 집에 돌아와 낡은 수첩에 기록했다. 날짜, 장소, 이름, 빵의 개수. 그리고 맨 위에 썼다. 오늘부터 갚아가리라. 내가 받은 것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4시부터 2시간 동안 골목을 돌아다니고 7시부터는 빵집 문을 열어야 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도 되지 않았다. 미숙은 남편이 몰래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는 것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낮 동안 빵집 일을 도맡아 하고 밤에는 남편의 피로한 어깨를 주물러줬다. 당신,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새벽 일과를 알게 됐다. 10살, 8살이던 지영이와 준호는 어느 날 새벽,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다. 아빠, 우리도 도와줄게요. 얘들아, 너희는 자야지. 학교 가야 하잖아. 아빠도 일찍 일어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빵 나르는 거 도와줄게요. 태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부터 주말이면 지영이와 준호도 아버지의 새벽 배달을 도왔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배워갔다. 1985년 햇살 베이커리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빵집이 됐다. 사람들은 태호의 인품과 정직함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매일 새벽 무엇을 하는지, 그의 수첩에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태호는 그것을 비밀로 했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1990년대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청산동 언덕길에는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있었다. 태호의 새벽 배달은 계속됐다. 1991년 태호의 수첩에는 5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8년 동안 매일 평균 7집을 돌아다닌 결과였다. 어떤 집은 몇 달만 도움을 받고 형편이 나아져 명단에서 빠졌고, 어떤 집은 몇 년째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다. 태호는 각 가정의 사정을 세심하게 파악했다. 누구는 실직했고, 누구는 병원비 때문에 어렵고, 누구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어했다. 그는 단순히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봤다. 어느 겨울날 태호는 새로운 집 한 곳을 발견했다. 청산동 67번지 지하 단칸방. 창문으로 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추운 날씨에도 보일러가 돌아가는 기척이 없었다. 태호는 집주인에게 물었다. 67번지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젊은 여자분이랑 아기 하나 사는데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방세도 밀렸는데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태호는 67번지 문 앞에 따뜻한 빵과 함께 쪽지 하나를 놓고 갔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당신의 용기에 작은 응원을 보냅니다. 따뜻한 아침 되세요. 일주일 후, 그 집 문 앞에 답장이 놓여 있었다.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기와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태호는 그 쪽지를 수첩에 끼워두고 미소 지었다. 갚을 필요 없다고, 그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익명을 유지하기로 한 원칙을 지켰다. 1995년 딸 지영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겸손했다. 아빠,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아빠 이야기해도 돼요? 안 돼.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란다. 왜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지영아,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야.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거지. 그해 겨울, 태호는 처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이다. 20년 가까이 매일 새벽 무거운 빵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린 결과였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태호는 멈출 수 없었다. 선생님, 제가 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태호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미숙은 안타까워했지만 남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대신 그녀가 남편의 짐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보, 이제 제가 같이 가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당신도 빵집 일로 힘든데.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하면 시간도 절반으로 줄고 당신 허리도 덜 아플 거예요. 그날부터 태호와 미숙은 함께 새벽 배달을 시작했다.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골목을 도는 모습은 새벽 어둠 속에서도 따뜻해 보였다.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됐다. 태호의 수첩에는 18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7년간의 기록이었다. 수첩은 이미 3권째였다. 첫 번째 수첩은 너무 낡아서 페이지가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지만 태호는 그것을 소중히 보관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도우신 거예요? 태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다. 1847명.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거든. 그 은혜를 갚는 거지. 2005년, 태호는 63살이 됐다. 22년째 새벽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수첩의 숫자는 2456명이 됐다. 그해 봄, 태호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새벽 배달 중 우연히 한 젊은이를 만났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응. 누구시죠? 청산동 112번지에 살던 지혜예요. 어릴 때 사장님한테 빵 받아 먹던. 그제야 태호는 기억났다. 20년 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새벽 청소당번을 가던 소녀. 아, 지혜. 이제 다 컸구나. 네. 저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혜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태호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준 작은 빵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태호는 수첩에 특별한 메모를 남겼다. 2005년 4월 15일, 지혜를 다시 만남.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 이 일을 계속할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 2010년, 태호는 68살이 됐다. 27년째 새벽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삐걱거렸다. 그럼에도 태호는 멈추지 않았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어때요? 27년이면 충분히 하신 거예요. 미숙은 남편의 건강이 걱정됐다. 함께 배달을 다니는 자신도 힘든데 남편은 오죽하겠는가. 조금만 더요. 아직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몸이 먼저예요.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지만 태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다. 2012년 겨울, 태호는 새벽 배달 중 갑자기 쓰러졌다. 저혈당 쇼크였다. 미숙이 급히 119를 불렀고 태호는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일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병실에 돌아온 태호를 미숙과 아이들이 둘러쌌다. 딸 지영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빠. 이제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해요. 태호는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조금 쉬도록 할게.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일주일 동안 그는 매일 새벽이면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쯤 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았다. 퇴원 후 일주일, 태호는 다시 새벽 배달을 시작했다. 미숙이 말렸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다만 배달하는 집의 수를 줄이고 무거운 짐은 피하기로 했다. 2015년, 아내 미숙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고 15년 동안 새벽 배달을 함께한 동료였다. 태호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장례식장에서 태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네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영이와 준호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쉬길 바라실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라면 계속하라고 하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셨어. 태호는 아내의 49제가 끝난 후 다시 새벽 배달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73살의 노인이 새벽 어둠 속을 걸어 다니는 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확고했다. 2018년, 태호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수술하면 얼마나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수술 후 회복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새벽 1시간 정도 동네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왜 그러셔야 하는데요?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줬다. 35년간 이어온 새벽 배달에 대해서. 의사는 놀라움과 존경의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도 그렇게 매일 걷는 건 무리입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아드님이나 따님께서.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에게 이 일을 떠넘길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약속이고 자신의 책임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다. 석 달 동안 태호는 새벽 배달을 쉴 수밖에 없었다. 그 석 달이 그에게는 35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2019년 봄, 77살의 태호는 다시 새벽거리로 나섰다. 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많은 집을 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요.
준호가 매주 주말이면 아버지의 새벽 배달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새벽거리를 걷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아버지 37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제가 이어받을게요. 고맙구나. 준호야. 하지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게 해다오. 태호의 수첩에는 이제 318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37년간의 기록이었다. 2022년, 태호는 80살이 됐다. 39년째 새벽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다. 무릎은 수술했지만 여전히 아팠고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힘들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충분히 하셨어요. 4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쉬실 때가 됐어요. 태호는 자식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40년을 이어온 일을, 박술래 씨와의 약속을 끝내는 것이 두려웠다. 조금만 더 하자. 40년을 채우고 싶구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태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40년을 채우고 은퇴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태호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았다. 1983년 1월 1일. 정확히 40년 전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3247명. 40년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의 수였다. 태호는 그 숫자를 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박술래 아주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3년은 태호에게 특별한 해였다. 마지막 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욱 정성을 다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빠지지 않았다. 여름이 됐다. 태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폐렴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 40년을 채워야 해. 그래야 마음 편히 쉴 수 있단다. 가을이 왔다. 태호는 빵집 은퇴를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빵집을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11월 말, 햇살 베이커리는 문을 닫기로 했다. 사장님, 진짜 그만두시는 거예요? 사장님 빵 못 먹으면 어떡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다. 50년 넘게 청산동에서 빵집을 운영한 태호는 이 동네의 역사 그 자체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날까지 정성껏 빵을 구웠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 배달 날짜를 정했다. 2023년 12월 31일. 40년을 정확히 채우는 날이었다. 12월이 됐다. 태호는 매일 새벽 배달을 하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40년 동안 도왔던 집들, 40년 동안 걸었던 골목길들에게. 12월 31일 새벽, 마지막 배달 날. 태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새벽 2시. 특별히 정성껏 빵을 구웠다. 마지막이니까. 새벽 4시. 태호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준호가 함께였다. 아버지, 제가 들게요. 아니야. 마지막만큼은 내가 직접 들고 가고 싶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4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길.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태호는 각 집마다 잠시 멈춰 서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마지막 집은 청산동 112번지였다. 40년 전 첫 번째로 빵을 놓았던 그 집.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태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태호는 마지막 빵을 문 앞에 놓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40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호는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2024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햇살 베이커리 간판을 바라봤다. 고마웠어.
내 인생의 동반자야. 그날 오후, 태호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배달 완료. 40년간 총 3,247명. 박술래 아주머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2024년 1월, 태호는 은퇴 후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몸은 자동으로 그 시간에 깼다. 40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빵집은 이미 정리됐다. 오래된 기계들은 팔고 남은 것들은 기부했다. 50년 넘게 빵 굽던 오븐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어느 날 지영이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이거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지영이가 내민 것은 낡은 수첩 3권이었다. 태호의 40년 기록이 담긴 수첩들이었다. 아, 이걸 어디서? 빵집 서랍 맨 안쪽에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하세요. 지영이는 수첩을 펼쳐보며 감동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날짜들, 메모들, 40년의 선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안 돼. 이건 나만 알면 되는 거야. 왜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란다. 받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40년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지영이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몰래 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분들도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태호는 깊은 고민 끝에 허락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인터뷰는 하되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마라. 2024년 2월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40년간 새벽마다 무료 빵 배달. 3,247명 도운 80세 노인.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SNS에서 화제가 됐고 전국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태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5년 전에 청산동 67번지 반지하에 살던. 아, 제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장님 빵 먹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사장님 빵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다. 제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됐어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30대 여성이었다. 사장님, 저 지혜예요. 20년 전에 인사드렸던. 아, 지혜. 많이 컸구나. 네. 저 이번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사장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20년 전, 3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 의사가 된 사람, 선생님이 된 사람, 사업가가 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 태호는 그들을 보며 행복했다. 자신이 도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2024년 3월, 태호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청산동 주민센터에서 주최한 감사의 밤이었다. 태호가 도왔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다. 강태호 사장님, 4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호는 단상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태호는 박술래 씨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953년 여름, 굶주린 전쟁과였던 자신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넨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빵 한 조각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빵의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빵에는 70년 전 한 여인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 따뜻한 이야기에, 그 아름다운 선순환에 감동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이가 태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태호는 젊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호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쳤다. 3247명의 이름들. 각 이름마다 사연이 있었고, 각 사연마다 희망이 있었다. 박술래 아주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잘했죠? 태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태호를 본받아 자신만의 선행을 시작한 것이다. 부산의 한 식당 주인은 매일 점심시간에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매주 무료 건강 상담을 열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강태우 사장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태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2024년 4월, 청산동에서는 햇살봉사단이 결성됐다. 태호가 도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자원봉사 단체였다. 그들은 태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다.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봉사단 단장이 된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이제 35살의 당당한 사회복지사였다. 태호는 봉사단의 고문을 맡았다. 직접 활동할 체력은 없었지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선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봉사단원들은 태호의 말을 새겼다. 그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동네를 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다. 독거노인 댁의 청소, 한부모 가정의 아이 돌보기, 장애인을 위한 장보기 도우미 등. 한편, 태호의 이야기는 해외로도 퍼져나갔다. CNN, BBC 등 외국 언론들이 취재를 요청했다. 40년간 3,247명에게 빵을 나눠준 한국의 빵집 주인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미스터 강,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기자가 말했다. 태호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2024년 6월, 태호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40년간의 헌신적인 선행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태호는 상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망설였다. 제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냥 빚을 갚은 것뿐인데. 아버지, 가셔야 해요. 이건 아버지만을 위한 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준호의 설득으로 태호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날 시상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태호가 도왔던 사람들 50명이 함께 자리했다. 강태호 씨는 4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빵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눠준 것입니다. 총리의 치사가 끝나고 태호가 단상에 올랐다. 80살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저에게 빵을 건넨 박술래 아주머니의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태호는 상패를 들어 하늘을 향해 보였다. 아주머니, 보고 계시죠?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그 감동적인 순간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여성이 태호에게 다가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사장님, 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박술래의 딸 박미선입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다. 박술래 씨의 둘째 딸, 70년 전 자신을 언니처럼 돌봐주던 그 소녀. 미선이, 정말 미선이구나. 두 사람은 70년 만에 재회했다. 태호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호는 꼭 잘 될 거야. 그 아이는 착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미선아, 내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사장님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사장님을 통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박술래 씨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어. 태호야, 정말 잘했어. 2024년 8월, 여름. 청산동 체육공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3,247명의 감사 모임이었다. 태호가 40년 동안 도왔던 사람들을 초대한 행사였다. 물론 3,247명 모두가 올 수는 없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행사장은 감동으로 가득했다. 60대부터 10대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태호의 빵을 받았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에 도움을 받았던 김영우입니다. 지금은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에 도움받았던 이수진이에요.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2015년에 도움받았던 최민준입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태호의 빵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한 50대 남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0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을 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빵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눈물을 닦았다. 그 빵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박수가 쏟아졌다. 다음으로 40대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25년 전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을 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인 빵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작은 응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미혼모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됐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태호의 빵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 그 희망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 태호는 무대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40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행사 말미, 태호가 단상에 올랐다. 8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태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저는 40년 동안 매일 새벽빵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장하는 모습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에는 3,2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 이름마다 사연이 있고 각 사연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수첩은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선행의 선순환.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80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여름 하늘에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씩 태호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고 감사를 표현했다. 태호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맞이했다. 할아버지, 저는 10년 전에 빵 받았던 민수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오, 민수, 많이 컸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나중에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훌륭하구나. 꼭 그렇게 되렴. 해가 저물 무렵 행사장이 거의 비었다.
태호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옆에는 준호와 지영이가 함께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나도 꿈만 같구나.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아버지의 4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보셨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2024년 12월, 겨울. 태호는 82살이 됐다. 건강은 많이 안 좋아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40년의 약속을 지켰고 받은 은혜를 충분히 갚았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는 준호 가족과 지영이 가족이 모였다. 손주들까지 포함하면 8명의 대가족이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요. 10살짜리 손녀 서연이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태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의 40년 기록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에요. 할아버지가 도우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태호는 책장을 넘겼다. 3,247명의 이름과 사연이 정리돼 있었다. 사진도 있었고 감사의 편지도 있었다. 40년의 여정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이다. 고맙구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태호는 책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랑이 담긴 책이었다. 할아버지, 이 책 제목 뭔지 아세요? 빵 한 조각의 기적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식탁이었다. 할아버지, 건배하실 말씀 해주세요.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얘들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아. 70년 전 굶주리던 전쟁고아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술래 아주머니가 내게 준 빵 한 조각이 내 인생을 바꿨어. 그 빵의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어. 40년 동안.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둘러봤다. 너희들도 기억해라.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빵 한 조각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주변을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네. 할아버지. 손주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태호는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다. 자, 이제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식사 후 태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서 첫 번째 수첩을 꺼냈다. 40년 전 1983년에 시작한 그 수첩. 표지가 너덜너덜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부터 갚아가리라. 내가 받은 것을. 태호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다. 2024년 12월 24일. 약속을 완수하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리라. 그날 밤, 태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1살 소년이 됐다. 1953년 여름, 부산의 골목. 박술래 씨가 따뜻한 빵을 건네며 미소 짓는다. 태호야, 힘내렴. 넌 잘 될 거야. 아주머니, 이 빵의 따뜻함을 잊지 마.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나눠주렴. 네, 약속할게요. 꿈에서 깬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2025년 새해, 청산동의 새로운 빵집이 문을 열었다. 햇살 베이커리 2호점. 운영자는 태호의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다. 개업 첫날, 준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희 빵집은 매일 새벽,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40년간 하신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잇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너라면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새벽빵을 들고 골목을 돌기 시작했다. 4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주말 배달을 다니며 배운 그 마음으로. 2025년 봄, 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82살의 나이였다. 평생을 나누며 산 아름다운 삶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태호가 도왔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3일장 내내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사장님, 편히 쉬세요. 사장님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관 앞에는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 낡은 수첩 3권, 40년의 기록이 담긴 수첩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빵 한 조각이 있었다. 70년 전 박술래 씨가 준 것과 같은 크기의 식빵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정성스럽게 보관했다.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수첩을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오늘부터 시작하리라. 빵 한 조각의 기적을. 그날 밤 청산동 언덕길에 따뜻한 빵 향기가 퍼졌다. 새로운 40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태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빵 한 조각에 담긴 따뜻함처럼 세대를 거쳐 영원히. 그리고 어딘가에서 박술래 씨와 태호가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시작한 사랑의 선순환이 영원히 계속되기를.